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작년 때 겪었던 사건을 지금에서야 사연 신청하게 된 이유는 요 근래 전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몰골이 많이 아니었는데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너무 놀랐었어요. 남편과는 결혼 생활 8년 만에 갈라서게 되었지만 그동안 함께 살아온 게 후회가 될 정도로 그 사람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사건이 터졌던 어버이날이 오기 한 달 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통 퇴근할 때는 연락을 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화가 오길래 일단 받았었죠. 남편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친구 집들이가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다녀오라고 했었어요. 뭐 그때까지는 별로 의심을 하지 않았었죠. 평소에 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겠지만 회사 집만 반복하며 살아왔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던 사람이라 늦지 않게 집에 들어올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그날따라 남편은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지 새벽 2시가 넘어가는데도 연락 한 통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괜히 집들이 모임에 방해가 될까봐 문자 한 통 넣어놨었지만 아예 확인을 하지 않았던 건지 연락을 주지 않길래 전화를 한번 해봤었죠. 밥 먹듯이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남편은 자기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는 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오히려 걱정이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던 건지 핸드폰 전원까지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결국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고 아침이 밝았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 한숨 못 자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안 되던 남편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잠도 못 잔 상태라 짜증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었죠.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럴 거면 애초부터 집에 못 들어올 것 같다고 말을 하던가. 사람 속 뒤집어지게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어? 어제 내가 술이 좀 과했었나 봐. 분위기에 휩쓸려서 물 마시듯 술을 먹었더니 눈 떠보니까 아침이더라고. 전화 많이 했었어?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당신 친구 중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어? 원래 외박이 잦거나 술을 마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었겠지.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라고. 나 지금 출근해야 되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얘기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기분이 상했었어요. 전날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저까지 예민해져 있었고 그날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었죠.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와 배고파하는 딸에게 먼저 저녁밥을 차려준 뒤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평소 퇴근 시간보다 서둘러 퇴근한 남편은 급하게 집으로 들어와 저에게 전날의 행동에 대해 미안했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과보다 제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전날에 출근했던 모습과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의 모습이 바뀌어 있었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전날에 술에 너무 취한 상태로 뻗어버려 오버히트를 해서 친구 정장을 빌려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하는데 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창피했었어요.
다른 집에서 민폐를 끼친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었죠.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라도 남편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제 눈치만 보고 있던 남편이 그날따라 무언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을 보이면서 전날 과음을 해서 많이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가 쉬어야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눈에 충격적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와 방으로 들어가려는 남편을 다시 부르자 순간 멈칫거리면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나 많이 피곤한데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 꼭 지금 말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다시는 이런 일 없게끔 한다고 말했잖아. 당신 등에 그거 뭐야? 어디 다친 거야? 옷 좀 치워봐봐. 등에서 지금 피가 흐르고 있잖아. 꽤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어제 일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잠깐 긁혔나 봐. 어차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셔츠가 빨갛게 물이 들 정도로 피가 많이 흐르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 상태로 일을 했던 거야? 도대체 술 먹고 뭘 했길래 이래? 남편은 등에 난 상처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화가 잔뜩 올라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셔츠를 들쳤고 제 눈에 들어온 건 충격적이게도 무언가에 긁혀 깊게 파인 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남편 등 뒤에 긁힌 자국은 손톱으로 생긴 상처였어요. 너무 놀란 저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10손가락 손톱 자국이 위에서 아래로 긁혀져 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등 뒤에 손톱 자국 그거 뭐야? 당신 전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어떻게 등 뒤에 저런 상처가 날 수 있는 거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친구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나한테 달려들어서 상처가 났었나 봐.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 등 뒤에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각한데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별거 아닌데 왜 자꾸 일을 심각하게 만들려는 건데? 내가 괜찮다잖아. 전날에 집들이 하면서 술에 취해 놀다가 생긴 상처겠지.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떡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당신 어제 집들이 간 거 아니지? 다른 여자랑 술 먹고 놀았던 거 아니야? 내가 왜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못 믿겠으면 당장 내 친구한테 전화해 보던가. 자, 여기 어제 집들이 갔던 친구 전화번호야. 확인해봐. 남편은 전날의 기억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상태라며 제가 됐다고 하자 의심받는 건 싫다고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확인을 시켜 주었죠. 남편의 친구분은 어제 본인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집들이 한 건 맞다면서 사진 한 장 보내줄 테니 확인해 보면 될 거라고 남편의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을 전송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정말 남편과 친구분들이 집들이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등 뒤에 선명하게 남은 손톱 자국은 의문만 남긴 상태로
상황은 정리가 되고 말았었죠. 남편이 입을 열지 않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도 등 뒤에 손톱 자국은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어요. 셔츠를 들추지 않고서야 선명하게 남은 손톱 자국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 사이에는 심각할 정도로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했지만 누가 등 뒤를 긁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남편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말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냉전의 시간이 흐른 상태로 각방을 쓰면서 생활을 하게 되니 안 좋았던 감정은 더욱더 심각해지게 되었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그런지 한결같이 사랑했던 제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할 일은 해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어버이날 시댁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니 어버이날 때 시댁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시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음날 늦지 않게 도착하겠다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만 심각한 상태였어요. 남편은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었죠. 당신은 지금 우리 관계가 어떤지 알면서 다음날 아버님 댁에 가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가서 표정 관리가 될 것 같냐고. 생각이 그렇게 없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가 먼저 전화하셔서는 나한테 늦지 않게 오라고 못을 박으셨는데 이런 일 때문에 가기 힘들 것 같다고 어떻게 말씀드려? 그럼 처음부터 처신을 잘하던가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게 확신을 주던가 했어야지.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가지 않겠다는 거야? 나 혼자 가는 것도 문제잖아. 계속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당신이 나한테 실망한 건 잘 알겠는데 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거야. 앞으로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 성격 몰라서 그래? 다음날 나만 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를 할 테고 그럼 뭐라고 그러게? 내 등 뒤에 난 손톱 자국 때문에 부부싸움에서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설명드릴 거야? 이런 일을 자초한 건 나지만 우리 부모님이 피해를 봐선 안 되잖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이번만 조용히 넘어가는 걸로 하자.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말해야 받아줄 건데 바람 피웠던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왜 증거가 없어? 당신 등 뒤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손톱 자국이 나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데 내일 아버님 댁에 가는 건 생각해 볼 거야. 남편과 저는 그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제 기분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들이 너무 서운했었죠. 바람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렇다 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집안 물건들 싹 다 뒤졌었고 남편이 잘 때 핸드폰도 몰래 확인해 봤었는데 의심될 만한 증거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남편 친구 집들이 날을 제외하곤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을 필 수 있을 만큼의 시간도 아니었죠. 정말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괜히 또 싫은 소리 듣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남편과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제일 늦게 도착했는지 이미 시댁 식구들은 전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내가 전날에 일찍 서둘러 오라고 했었잖아. 빨리 자리에 앉아라. 우리가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명절날 빼곤 얼굴 보기도 힘든데 한 번 모이는 거 이렇게 시간대가 안 맞아야 되겠니? 그런데 너희들 오면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얼굴빛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오늘만큼은 가족들끼리 한자리에 모였으니 서로 웃으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는 여기까지 오면서 빈손으로 온 거야? 에이, 저희가 빈손으로 왔겠어요? 미리 다 준비해놨죠. 이번에 엄마가 가지고 싶어 하셨던 명품 가방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건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요. 아버지 낚싯대가 부족하다고 저번에 저랑 여행 갔을 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괜찮은 걸로 몇 개 구입했는데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편은 이미 시댁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미리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시모와 시부는 마음에 드셨는지 기분 좋은 얼굴로 식사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막내 며느리로 들어온 저는 자리에 앉기보다 부족한 음식들은 없는지 이것저것 살피면서 챙기고 있었는데 시부가 할 말이 있으신지 저보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길래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있었던 가사 도우미 분들도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하셨어요. 시부는 돌아오는 여름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시간 조율을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10인 가족이 한 번에 움직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시부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도우미분들도 시댁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며 같이 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부의 계획을 듣고 있었는데 식탁 테이블 밑에서 장난을 치던 6살인 제 딸이 기어 나오더니 발들이 자꾸 시소를 탄다며 손으로 테이블 밑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어진 딸의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 또한 사색이 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고 민망한 얼굴로 오해라며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6살밖에 안 된 내 딸이 지금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몰라?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건데? 나리가 잘못 본 거라니까. 내가 정신 나갔다고 그런 행동을 했겠소? 그냥 좀 스친 것 뿐이라고. 죄 없는 사람 이상하게 만들래? 당신 정말 왜 그래? 당신 정말 웃긴다.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식탁 밑에서 왜 저 가정부 아줌마랑 계속 다리를 비비고 있었냐고. 그만들 해라. 너 똑바로 대답하는 게 좋을 거다. 손녀가 잘못 본 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아이, 정말 다들 왜 그래요? 내가 아니라잖아요. 아버지는 아들 말을 못 믿어요. 나리는 이제 6살밖에 안 됐다고요. 표현력이 풍부한 나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나도 네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믿고 싶지만 우리 손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더더욱 믿을 수가 없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남편은 식탁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마주보는 자리에서 가정부 아줌마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가정부 아줌마가 서로 다리를 꼬고 비비고 있는 걸
제 딸이 시소를 타고 있다는 말로 표현을 했던 거였죠. 남편은 끝까지 오해라며 발뺌했지만 시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시부를 뒤따라 가게 되었고 그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시부는 정원에 녹화가 되고 있던 CCTV를 돌려보셨어요. 몇 분 뒤로 돌려서 보는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가 자리에 앉으라는 말에 모두가 앉았을 때 가정부 아줌마가 남편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다리가 조금씩 남편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남편의 다리를 툭 건드렸고 그의 응답이라도 하는 듯 남편도 가정부 아줌마의 다리를 툭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부가 여행 계획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 딸이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둘은 다리를 꼬은 채 비비적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제 딸이 식탁 밑에서 나와 손으로 가리키자 엉켜있던 다리를 급하게 풀었지만 이미 제 딸이 모든 걸 목격한 상태였었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식구들은 남편과 가정부 아줌마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하며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가 가정부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내 아들을 건들 수가 있는 거야? 언제부터였어? 바른 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이 힘들어질 줄 알라고. 당장 바른 대로 대답 못해? 사모님, 이것 좀 놓고 얘기하세요. 제 머리 다 빠지겠어요. 저도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나이라고요. 막내 며느님보다 제가 먼저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저희는 얼마 전에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확인했었다고요. 제 말을 믿지 못하신다면 등 뒤에 손톱 자국으로 상처가 났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당신 미쳤어? 갑자기 그 말을 왜 꺼내는 건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야?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니까 다가오지 마세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미 남편의 등에 난 상처를 한번 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둘러싼 뒤에 셔츠를 올렸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등에 난 상처를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정부 아줌마는 과거에 한번 결혼을 했었고 아이도 하나 있었어요. 사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해서 시부모님께서 가족처럼 대해주셨었죠. 그런데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른 남편과 가정부 아줌마의 분류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고 시부모님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셨는지 비틀거리셨습니다. 그런데 가정부 아줌마가 꺼낸 한마디가 저희 가족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저도 이런 감정을 떨쳐내려고 엄청 노력했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함께 지낸 시간이 있어서 그랬는지 막내 아드님한테 계속 눈길이 가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이끌리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명호 씨 옆자리에는 아가씨가 차지하고 있는데도 제 마음은 변함없이 명호 씨를 향해 있었죠. 그러다 작년 이맘때쯤에 아가씨랑 명호 씨가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옆에서 말동무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명호 씨가 저한테 갑자기 입을 맞추더라고요. 저는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대범해졌고 결국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이 집은 어차피 사남매 중 막내인 자기 거라며 사모님께 확답까지 받았다고 여기서 나갈 필요도 없다면서 함께 평생 같이 살자는 말로 저를 더 혹하게 만들었는데 누가 120평이나 되는 평창동 주택을 거절하겠어요. 비록 떳떳한 관계는 아니지만 저희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호 씨도 무슨 말이라도 해봐. 여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나도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었어. 하지만 사랑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 한 번 마음을 주니까 두 번은 어렵지 않더라고. 저번에 당신한테 집들이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어차피 우리 관계 이렇게 된 거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자. 사랑은 원래 변하는 거라고.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나. 우리 나리는 어쩌고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게? 왜 이렇게 생각 없는 행동을 저지른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냐고. 제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자 가정부 아줌마가 저와 남편 사이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 형님이 저와 가정부 아줌마를 밀치더니 남편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한 번도 아닌 수차례 뺨을 올리는데 둘째 형님의 한마디에 온 시댁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시모는 뒷목을 잡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너 정말 쓰레기였구나. 좀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화장실에 잠깐 다녀왔을 때 문 앞에서 나 기다리고 있다가 방으로 끌고 들어갔었잖아.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말인 거야? 내 몸과 마음을 당신한테 다 줬는데 고작 저딴 가정부 아줌마한테 정을 줘? 내 마음 뺏어간 거 당장 돌려놔.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쳐버렸다고. 아버님, 저 나쁜 놈 때문에 저까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명호, 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아는 거야?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면서 이런 일을 저질러? 대답 좀 해보라고. 사남매 중 막내인 남편 위로 아주버님 두 분과 손이 신우가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고 둘째 아주버님이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올렸어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였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는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눈앞에 보이는 충격적인 광경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불륜관계를 맺은 남편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의 회사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정해놓은 일만 빨리 끝나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항상 저녁 7시쯤에 퇴근하는 걸로 얘기했었는데 어쩔 때는 오전에 업무가 끝날 때도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부 아줌마도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한 가족인 둘째 형님이 남편과 깊은 관계였다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두 사람과 남편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했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도 집안의 먹칠한 남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인연을 끊어버린 뒤 두 번 다시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님 내외도 이런 일들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가정부 아줌마와 둘째 형님은 남편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 제 딸을 데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죠. 아무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친정집으로 들어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동안 어떠한 소식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가정을 깨버린 잘못에 대해 벌을 받길 간절히 원하고만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실망과 상처를 받으셨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었고,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년 만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고 나가려는데 현관문 앞에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멱살을 잡은 뒤 패대기를 쳤지만 저항 한번 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처럼 픽 쓰러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 딸은 오래간만에 본 자기 아빠를 보며 어디 아픈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품속에 안겼는데 차마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왜 온 건데? 무슨 말을 하던지 나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동안 우리가 마음 잡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이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앞으로 2번 다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복하지 않을게. 제발 내 옆에만 있어주면 안 돼? 그동안 나 너무 힘들었어. 내 모습을 보면 당신도 알 수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 옆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두렵지가 않았었는데 당신이랑 일이 이렇게 되고 난 후부터 가족들과 등지며 살게 되다 보니 내 인생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었던 그 사람들도 진실한 사랑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금방 식어버렸고 둘 다 내 곁을 떠나 새 삶을 찾았더라고. 그리고 내 주위에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너무 외롭고 쓸쓸한 거야. 우리 부모님은 벌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 찾을 수도 없는 상태고 형들이랑 누나도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야. 내가 잘못한 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외로운 건 못 참겠어. 당신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내가 회사에서도 부정한 관계가 있었거든. 부장님 와이프랑 잠깐 그랬는데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면서 혼자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나 싶더라고. 모든 것들이 내가 자초한 일이니 벌을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왜 하필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내 몸에도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 나 정말 살고 싶은데 병원에 찾아가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더라고. 전립선암 4기 판정을 받고 나오는 길이야. 내가 의지할 곳이 결국 당신 곁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을 땐 이미 늦었다는 걸 알지만 빈털터리가 된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없을까? 우리 딸 나리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당신만 괜찮다면 나에게 남은 몇 달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허락해주면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할게. 나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저에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남편은 전립선암 4기로 길어야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 상태였죠. 전립선암이라는 게
통증도 없어서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는 암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딸은 남편의 얼굴이 반쪽이 된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하필 어버이날 때 찾아와서 저희 가족은 기분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즐길 거 다 즐긴 뒤 이제 떠나게 될 시간이 되니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찾아온 남편이 너무 한심했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결국 뒤늦은 후회를 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문제는 그날 남편이 다녀간 이후 제 딸이 계속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얼굴을 볼 수 있냐고 저에게 재촉하고 있어요. 침착하게 설명을 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 제 말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어제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자기 핸드폰 번호와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줬지만 이미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린 상태고 저는 아직 그날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암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제 딸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아야 되나요? 시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저도 매몰차게 그 사람을 걷어차는 게 올바른 행동일까요? 머릿속이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지혜를 나눠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맺게 된 인연이 저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 너무 힘드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항상 행복과 웃음만